일단은 거기 이제 66쪽. 자, 이제 66쪽에 이제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 여기는 이제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이랑 섞여 있고 전부 다 외워주시는 부분이야. 외워줘야 하는 부분이고. 난 그러다. 그래서 복습을 조금 하면 계속 복습부터 시작하지. 일단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 또 시작이지.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특징은 이제 빅뱅, 그러니까 대폭발 당시에 이제 생겼다. 요게 이제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는 철이야. 그래서 이제 부동으로 써야겠네.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소랑 규소가 많은데, 문제는 이제 철이 주로 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에는 되게 많은데 이제 지표 근처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는 일단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지구 중에서도 지각,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운 거지. 그래서 이제 지구 내부 구조를 보면 대충 그리면 여기가 지금 이제 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멘틀.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이제 핵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철과 니켈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멘틀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규소 등의 물질이 이제 많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원소로 존재를 하는 건 아니고 결합해 있어. 그래서 이 친구들로 되어 있는 물질을 규산염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규산물질이 돼 있고, 지각도 마찬가지로 멘틀처럼 규산염 물질이 많아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것도 산소, 규소. 이게 나는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산규, 알철, 카이마 이렇게 해가지고 8글자 해가지고 외웠었거든.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인데 나머지는 기억 못해도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은 건 알아야 돼. 산소랑 규소. 그래서 체크 잘해놔.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은 거는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생명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체. 그래서 이게 조심할 거는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건 물이야. 그래서 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물이 이제 H2O이기 때문에 질량비로 쳤을 때는 산소가 제일 많고요. 수소도 많긴 한데 이제 너무 가벼워서 두 번째로 많은 건 탄소.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이제 질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산소와 탄소야.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콕 집어서 조금 얘기를 조금 하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이제 우주에 수소와 헬륨 제일 많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 철이 제일 많은데 지각을 이루는 것 중에는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다는 거. 여기가 지각, 지구를 이루는 껍데기, 지각, 산소, 규소가 제일 많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산소랑 탄소. 요렇게는 기억해줘야 돼. 쟤는 꼭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렇게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참고로 대기, 얘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질소가 제일 많아요. 질소가 78%고 산소가 이제 21%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각, 바다. 이제 바다에 제일 많은 게 물이 이제 제일 많으니까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왔냐면 이제 수소가 두 번째로 많죠. H2O가 이제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랑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건 산소인 거는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헬륨부터 철까지는 별 내부의 핵융합으로 생긴다고 그 첫째 시간에 얘기를 했고, 철보다 무거운 물질 같은 경우 이제 초신성 폭발로 생긴다 라고 해서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대부분은 이제 별 안쪽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이제 생겼다 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복습이야.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여기 단원의 핵심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이기 때문에 이제 지각이랑 생명체 요렇게 이제 보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지각을 조금 먼저 보면, 생명체 이따 좀 한꺼번에 할게요. 자, 일단 지각을 먼저 보면,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정의가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건 암석이에요. 한마디로 돌이에요. 돌로 돼 있고, 그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화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 변성암 이런 거 배웠지. 그래서 일단 지각을 구성하는 건 암석. 그 다음에 이제 암석을 구성하는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해서 2,500여 종 정도 있는데, 어쨌든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를 이제 광물이라고 하고, 광물을 이루는 이제 가장 기본 성분이 원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요.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요. 암석이 모여서 이제 지각이 된다. 그래서 암석으로 된 지구가 보면 이제 지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가 지각의 8대 원소인데 첫 글자만 따서 산규, 알철, 칼나, 칼마. 어쨌든 두 개는 꼭 해야 돼.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규소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그 다음에 산규, 알루미늄, 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점점점인데 일단 산소, 규소는 반드시 외워라. 그래서 산소랑 규소. 그래서 얘네가 합해서 비율이 70%가 넘을 거야. 산소가 이제 46.6%고 이제 규소가 이제 27.7%. 그래서 지금 지각을 이루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산소, 규소. 이거는 뭐 강조를 해도 어쨌든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가 모이면 광물이 되는데 이게 산소랑 규소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결합해 있어요. 그래서 규소랑 산소가 결합해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규산염 물질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규산염 물질로 된 광물은 이제 규산염 광물. 얘네가 한 92%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지 않는 광물도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비규산염 광물인데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규산염 광물의 예로 이것도 1학년 때 조암 광물 혹시 기억해? 네, 1학년 때 시험 봐가지고 그래서 석영이랑 장석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영, 장석, 뭐 흑은모 요런 친구들이 이제 규산염 광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규산염 광물 예로 살짝 적어놔. 얘는 이제 뭐가 있냐면 방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해석은 탄산칼슘으로 된 녀석이에요. 그래서 탄산칼슘 요렇게. 그래서 탄산칼슘. 그래서 방해석 요렇게 이제 된다. 방해석. 그래서 탄산칼슘. 그래서 규소랑 산소로 되어 있는 규산염 광물이 제일 많은데 지금 규산염 어쨌든 산소랑 규소로 된 규산염 광물이 제일 많고 이제 비규산염 광물들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랑 이제 규소가 제일 많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어차피 그냥 책에 나온 순서대로 할게. 책에 나온 순서대로 하면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생명체는 생명체 구성 물질이랑 생명체 구성 원소는 조금 달라. 원소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는 기본 성분이고 원소가 이제 조합이 돼서 물질이 되는 건데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건 물이야. 일단 이거는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게 지질, 지방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많은 게 핵산. 핵산은 핵을 이루는 핵에 있는 산성물질이라는 건데 우리 이제 유명한 게 DNA가 있죠. 유전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DNA가 있고 이따가 RNA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핵산, 단지.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뭐 칼슘이라던가 철이라던가 인이라던가 나트륨 같은 거. 그 다음에 보통 탄수화물이 제일 적으니까.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나중에 다 외우겠지만 단백질 구성 원소는 니네 외웠어. 중학교 때 외웠어. 기억 절대 나지 않겠지만 외웠을 거야. 단백질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촌 이렇게 이제 한 글자로 외워.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요. 지질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 핵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 그러니까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랑 물이랑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거든. 탄소, 수, 물.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H2O고 그 다음에 무기염류나 이런 거는 이제 원소, 원자, 이온이나 아니면 그렇지 이온의 형태로 주로 많이 존재하는 거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인, 그 다음에 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생명물체, 물성물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의 공통점이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탄소를 이제 기본 골격으로 하는 이 친구들은 탄소화물이라고 하고요. 탄소화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유기물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을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결과로 뭐가 제일 많냐면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가 많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수소, 질소 요 순서더라라고 하는 거야. 결론은 이제 요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같이 다루는 이유가 일단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랑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뭐가 제일 많다는 거? 산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산소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날짜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16족이야. 일단 원자과 전자가 6개야. 전자를 2개만 얻으면 화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반응성이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랑 화학 결합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보통 이제 화합물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소랑 탄소가 공통점이 있는 게 주기율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기율표에서 규소 밑에가 탄소 밑에가 규소야. 둘 다 14족이거든. 얘네가 둘 다 14족. 14족 친구들은 좀 독특해. 왜냐면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근데 문제는 가장 바깥에 전자를 8개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온 결합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유 결합을 해. 근데 이 말인즉슨 최대 4개 원자랑 공유 결합을 하는데 원자가 종류가 달라져도 다른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 때 되게 용이해. 그래서 얘네들 이제 14족. 그래서 4개 원자랑 공유 결합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 것도 규소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가 뼈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다양한 물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지질이다 아니야.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일단 탄소를 기본으로 한 단위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떤 단위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석영이 되기도 하고 장석이 되기도 하고 흑음모가 되기도 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위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화학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 뭐 어쨌든 많이 많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랑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제일 많은 건 산소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규소랑 탄소가 두 번째로 많은데 둘 다 14족이고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공유 결합을 하는 게 되게 유리하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런 정도 일단 기존 생각하고 가주면 돼. 그래서 이 파트는 솔직히 테스트가 엄청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한 것보다 사람에 따라서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부터 들어가겠다. 뭐지? 니네도 잠을 못 잤나 보다. 이따가 막 니네 막 광업 막 여의도 나가 있는 거 아니야? 5시에 걱정이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지각을 이루는 물질 먼저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이제 규칙성 해서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규산형 광물. 그래서 이제 규산형 광물부터 해서 이제 규산형 삼연체를 먼저 갈게요. 일단 규산형 삼연체라고 하는 건 그 레고 조각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규산형 광물을 이루는
이제 단위체라고 해요. 그래서 레고 기본 조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규산형 광물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 결합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규소부터 봐야 돼. 규소. 일단 규소는 14족에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그 저쪽에도 한번 썼지만 얘는 최대 4개의 원자랑 공유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14번이에요. 그래서 중심에 이제 14, 원자핵 14,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8개, 바닥 상태에서.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최대 4개 원자랑 이제 공유 결합이 가능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냐면, 중심의 규소에다가 지금 공유 결합을 지금 이쪽 원자, 이쪽 원자, 이쪽 전자, 이쪽 전자, 이쪽 전자, 이쪽 전자 공유 결합해서 최대 4개 산소랑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산소,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 여기에 산소, 여기에 산소, 요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실은 평면으로 걸치면 실은 입체 구조야. 입체 구조. 그래서 연결해서 자, 요렇게 면이 4개인 정사면체 모양이거든? 요 화합물을 뭐라고 하냐면 규산염 사면체라 그래. 그래서 중심에 규소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산소가 요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는 형태야. 보통 우리가 이게 점을 맨날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짝대기를 그리는데, 보통 짝대기 나오면 기억해요. 짝대기 나오면 얘는 무슨 결합이라는 거 기억하셔라. 얘 공유 결합인 거 기억해주세요. 짝대기면 있으면 공유 결합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따 탄소 그리면서 얘기해 줄게. 그래서 문제는 얘가 전자를 4개를 얻어도 안 정하고 잃어도 안 정하기 때문에 이게 중심, 얘가 4개를 산소한테 약간 주는 느낌으로 해서 얘를 4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를 2개 얻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안정한 색들 받고 밖에서 하나 받아서 투마야. 그럼 전체 한번 계산해봐. 4 플러스에 투마면 몇 마이너스야 총? 4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래서 거기 화학식 적어놔. 얘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의 화학식은 SiO4 4 마이너스야. 그래서 4 마이너스 체크해. 써놔. 요거는 써놔. 그래서 얘는 4 마이너스야. 다시 정리하면 이 녀석이 14족이고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4개를 얻어도 되고 4개를 잃어도 되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준 건 아니고 공유 결합이기는 한데, 그래서 얘는 4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는 16족이기 때문에 2개 얻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화이온 투마 해가지고 얘네끼리 전자 공유 결합 존재하기 때문에 SO4 4 마이너스 요렇게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는 되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건데, 이게 예를 들면 물질은 전하를 띌 수가 없어. 왜냐면 플러스면 전자 얻고 싶어 하고 마이너스 전자 잃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야. 음전하긴 하지만 규산염 광물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해요. 얘네가 지금 얘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이유는 산화이온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해. 첫 번째는 이유탄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이유탄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는 거야. 산소를 공유하는 산소 공유 결합을 하던가, 혹은 이 녀석이 이제 음전하를 띠니까 얘네가 이제 금속 양이온이랑 뭐를 하기도 하냐면 이온 결합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른 원자나 아니면 다른 화합물이랑 화학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규산염 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규산염 사면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단위체로 해서 여러 이제 물질이 반응해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드는 게 규산염 화합물. 그래서 규산염 광물에 써놓을래? 규산염 광물은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래서 얘네가 화학 결합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광물이 종류가 달라져. 이게 그래서 광물의 종류 달라지는데, 어쨌든
금속양이온의 이온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규산염 삼연체랑 산소 공유를 해서 어쨌든 규산염 광물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광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7쪽 가시면 자 이제 넘어가시면 67쪽에 그래서 이제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 해서 나와 있고 그 표는 별표. 이거 시험 때는 다 외워야 돼. 거기 다시 거기 지금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 해가지고 쫙 나와 있지. 그래서 일단 규산염 삼연체는 음전한데 규산염 광물은 전지로 중성이야. 그래서 산소가 너무 많은 게 음전하를 띠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유탄 규산염 삼연체랑 산소 교합을 하든지 아니면 금속 양이온 이온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지는데 규산염 광물은 이게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조암 광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우리가 이제 조암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6개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규산염 광물 중에서 6개는 외워야 된다. 여기는 이제 지울게. 그래서 규산염 광물은 어쨌든 이유탄 규산염 삼연체랑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 규산염 광물이 되겠는데 일단 오늘은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가면 돼. 이거 어차피 지금 일일이 다 못 외우니까. 그래서 결합 형태에 따라 첫 번째는 독립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사슬. 여기서 단사슬, 단은 단수 복수할 때 단이야. 그러니까 사슬이 하나란 뜻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복사슬, 세 번째는 복사슬, 사슬이 2개란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판상. 판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지. 얘는 망상. 그래서 망은 입체 구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 형태에 따라서 독립형,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이렇게. 그래서 독립형 구조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지금 얘만 입체로 그릴게요. 얘가 중심 규소에다가 지금 꼭지점 부분에 산소가 있지. 산소가 4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음이온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금속 양이온이랑 양이온 2개, 철이라던가 이제 마그네슘 이온 같은 경우 2개랑 이제 결합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게 독립형 구조야. 그래서 독립형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냐면 얘가 감람석. 그래서 독립형에서 감람석은 하나 외워줘야 돼. 그래서 얘는 감람석.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 이렇게 된다. 그럼 단사슬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이제 산소 녹색으로 그리게. 요거 산소. 단사슬은 어떻게 되냐면 사슬이 한 개인 건데요. 이런 식으로 결합한 거예요. 요런 식으로 결합한 게 단사슬이야. 그래서 중심에 규소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지금 이거는 위에서 본 모습이라고 보면 돼. 산소가 이유탄 규산염 삼연체랑 이유산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를 하나를 공유한 결합이 단사슬이야. 그러면 사슬이 하나가 되거든. 단사슬. 됐어? 빨리 오세요. 체크해봐. 토요일날 오전이 힘들지. 자, 그래서 요게 단사슬. 자, 그래서 요렇게 사슬. 그 다음에 이제 단사슬. 그 다음에 이제 복사슬은 어떻게 되냐면 복사슬은 단사슬 구조가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사슬 구조랑 여기 이제 다른 단사슬 구조가 합해졌는데 여기서 끝이야. 요렇게 끝이야. 그렇게 되면 지금 사슬이 몇 개가 되면 2개가 되지? 복사슬. 그래서 지금 손이 이제 녹색으로 그리는 게 산소. 잘못 그렸다. 얘가 산소, 얘가 이제 산소. 요렇게 산소 결국 공유한 사람. 요게 이제 복사슬. 자, 그다음에 판상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판상은 얘네가 평면으로 계속 연결된 거예요. 하나, 둘, 셋, 쭉 점점점 점점점. 그래서 사슬이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지?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웃한 산소랑 이제 공결합을 막 해서 이게 아예 평면처럼 펼쳐진 게 이제 망상구조, 판상구조. 망상은 나는 못 그리는데 가끔 이거 그리는 용자 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망상구조는 지금 이 판이 또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입체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판과 판이 또 위아래로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입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산소를 공유 결합을 해서 단사수 구조, 복사수 구조, 판상구조, 망상구조 요렇게 이제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산소, 그러니까 이웃한 산소를 몇 개를 공유 결합하는지를 조금 기억을 해줘야 돼. 일단 독립형 같은 경우는 산소 공유 결합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규산염 삼연자 하나에 이제 이온 2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고요. 단사질 같은 경우에는 기억할게. 여기 지금 규산염 삼연자 하나가 이웃한 규산염 삼연자랑 몇 개를 공유하면 양쪽에 몇 개 공유 결합, 2개를 공유 결합하지. 그래서 이렇게 2개 공유 결합. 그래서 얘는 산소 공유 결합 개수가 2개. 그 다음에 이제 복사들은 조금 조심하실 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규산염 삼연자랑 공유결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산소를 공유결합하는 개수가 얘는 2개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웃한 옆에 양옆에 있는 녀석이랑도 산소 공유결합하고 아래 있는 녀석이랑도 공유결합하기 때문에 얘는 산소 공유결합 개수가 2개에서 3개가 되는 거야. 얘는 2개에서 3개. 다시 얘는 2개, 얘는 3개. 다시 얘는 3개, 얘는 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공결합 개수가 이제 3개. 판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그리지 않았지만 위, 아래, 옆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규산염 삼연자 하나당 이웃한 녀석이랑 산소를 공결합하는데, 여기 안 그린 거 빼고 여기 지금 연결 안 한 거 빼고 요렇게 3개 공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얘가 공유결합 개수는 얘는 3개. 그 다음에 이제 망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공유결합 안 한 산소를 또 입체로 공유결합하는 거라서 얘는 공유결합 개수가 이제 4개가 돼. 됐어? 그래서 단사슬 구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얘는 휘석. 그 다음에 이제 복사슬 구조로 대표적인 게 각섬석. 그 다음에 이제 판상으로 대표적인 게 흑음모. 흑음모는 흑운모도 있고 백운모도 있는데 흑운모로 보통 더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망상 구조로 잘 나오는 게 이제 장석이랑 석영. 장석은 그 도자기 만드는 흙 생각하시면 되고, 석영 같은 경우에는 모이면 크리스탈이 되거든. 수정을 만드는 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웃한 규산염 삼연체랑 이온 결합만 하냐, 아니면은 산소 공결합 몇 개를 하냐에 따라서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산소를 공유 결합하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약간 결합력이 더 강해. 그래서 지금 독립형 구조에서 망상 구조로 갈수록 결합력이 강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풍화, 모의 침식에 강하다. 풍화는 이제 토양이 생기는 과정. 그래서 이제 식물이라던가 생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바람이랑 물 등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 흙이 되는 건 풍화, 그냥 단순하게 깎이는 건 침식. 그래서 산소 공유 결합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유하는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에 강하다? 이제 풍화나 침식에 강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중간 네 번째 거 보시면 거기 규소 대 산소의 값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중심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예요. 근데 지금 내가 선생님 여기서까지 그린 거 보시면, 그럼 얘는 지금 규소 하나당 산소가 이제 4개인데, 지금 얘는 전체 토탈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2개만 잘라볼까? 지금 여기서 규소 4개에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오히려 줄어들지. 줄어드는 거 보여?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 공유를 많이 하면서 중심 규소 하나당 산소의 전체 개수는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망상 구조는 아직 그리진 않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규소 대 산소의 개수가 1대2까지 줄어요. 그래서 1대1을.
1분의 2까지 줄어요. 어쨌든 공유 결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합이 단단하기 때문에 풍화랑 이제 침식에 강한 거를 기억해 줘야 돼. 거기까지 됐어? 민승아 조심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 얘네들이 결합한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거나 이제 아니면 부서져 나왔을 때 규칙성이 또 있어.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부서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면 쪼개짐이래. 갈라지면 쪼개짐. 그 다음에 그냥 떨어져 나오면 깨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위를 내리쳤는데 그 바위가 아예 흙처럼 됐어. 그러면 깨짐인 거고, 내가 바위를 쳤는데 이게 반듯한 면을 보면서 갈라졌어. 그러면 이제 쪼개짐이라고 하는데, 이제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굳이 규칙성이 없어요. 그래서 감남석은 뭐인 거 기억하시냐면 깨짐인 거 기억해야 돼. 이건 체크해야 된다. 감남석 깨짐은 외워야 돼. 감남석 깨짐은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단사슬이랑 복사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모양대로 부서져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요 모양대로 반듯한 면을 보이면서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얘는 쪼개짐. 얘는 쪼개짐. 근데 얘가 떨어져 나오는 면이 두 면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몇 방향이라고 하냐면 두 방향이라 그래. 두 방향 쪼개짐, 얘는 두 방향 쪼개짐. 그 다음에 이제 판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판 모양으로 켜켜이 쌓여있는데 요 판이랑 위에 판은 판끼리는 결합력이 되게 약한데 판 자체는 규산산 결합력이 강해서 이렇게 평탄한 면 그대로 쪼개져 나와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쪼개짐. 근데 요건 이제 몇 방향이냐? 한 방향. 얘는 이제 한 방향 쪼개짐이고요. 그다음 망상은 조금 조심할 게 장석은 그냥 석영을 조금 분리를 하는데, 장석은 이 규산염 삼연체의 모든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하긴 하는데 이 중간중간에 양이온이 끼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결합력이 약해요. 그래서 장석 같은 경우는 떨어져 나오거든요. 얘는 쪼개짐인데, 석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산소가 다 공결을 참여해서 다 세. 그래서 얘는 오히려 모양 없이 규칙 없이 부서져 나와. 얘는 깨짐이야. 그래서 깨짐 두 개는 외워야 돼. 깨짐 두 개는 체크해. 얘네는 되게 잘 나와. 얘네는 되게 잘 나와. 되게 잘 나와. 어쨌든 핵심은 지각에 규소랑 산소가 많은 이유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규산염 광물이 이제 규소와 산소가 되게 많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쨌든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규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긴 규산염 삼연체라고 하는 단위체에 금속 양이온이 결합하느냐 아니면 공유 결합이랑 양이온 결합하느냐 공유 결합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구조가 생긴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얘는 다 외워야 된다. 얘는 그래서 다 외워야 돼. 지금은 뭐 무리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라. 자, 그러면 거기 67쪽 밑에 한번 풀어볼래? 좀 잠 좀 깨면서 풀어봐. 잠 좀 깨시오. 채점 다 했어, 숙제? 밤에 뉴스보다 늦게 잤어? 그냥 늦게 잤어? 아니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자, 밑에 자 써봐. 얘는 그냥 방법이 없다. 얘는 외워야 하느니. 얘는 외워야 하느니.
자, 이제 가보자. 자, 일단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산소. 자, 그 다음에 2번 규산형 광물의 구성원소인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원자과 전자가 4개고, 그 다음에 이제 규산형 사면체는 규소 1개에 산소 4개가 공유결합. 공유결합해서 정사면체 구조로 음전화. 그 다음에 이제 규산형 사면체가 다른 규산면체랑 결합하는 경우에 서로 산소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금속 양이온이랑 이온 결합하던가. 그래서 산소를 공유한다. 그래서 산소 공유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더 단단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다음은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 자, 이거는 사슬이 하나지. 얘네가 단사슬 구조야. 단사슬 구조고, 그래서 단사슬 구조 가지는 건 휘석. 됐어? 휘석 요렇게 가면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이제 68쪽 가자.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자꾸 힘내라 그러네.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자, 가자. 자, 그래서 이제 생명체 구성원소. 자, 생명체 또 좀 가면 아이고. 자, 생명체 구성물질 잠깐만 가면 일단 물질이랑 원소를 좀 구별해 주셔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잠깐만. 이런 씨. 자, 생명체 구성. 자, 물질과 원소를 조금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했지. 그래서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단백질. 그 다음에 단백질 다음에 많은 게 지질. 지질은 지방이다. 그 다음에 많은 게 보통 핵산. 핵산은 핵을 이루는 산성물질, 유전물질들을 주로 핵산. 그 다음에 조금 가끔 순서가 잘 바뀔 수 있는데 무기염류랑 탄수화물. 요렇게가 이제 생명체 구성 물질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친구들이에요.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요렇게. 자, 우리가 요렇게를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탄소화물이래. 얘네들 탄소화물. 참고로 여러분 그 나일론이라던가 폴리에스테르라던가 그 다음에 뭐 PVC라고 해가지고 비닐, 염화, 폴리염합이 걔네들 다 탄소화물인데 생명체를 이루는 탄소화물을 유기물이라고 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은 이제 유기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탄소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돼. 탄소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탄소는 그 규소처럼 14족이에요. 그래서 얘는 6+.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4개. 그래서 얘는 6번. 그래서 얘는 14족. 그 다음에 얘는 그 이유탄 산소랑 이제 공결합하는 이유탄 산소래. 미안. 이유탄 이제 다른 원소랑 공결합을 하는데 최대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이제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4쌍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 4개의 원자랑 이제 공유결합을 만들어. 그래서 일단 탄소의 이제 특징은 첫 번째, 얘네들은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공유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줄 모르겠네. 메테인 기억할 줄 모르겠네. 그래서 탄소가 중심에 이제 탄소가 있으면 누군지 알겠다. 산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산소, 여기 산소래. 여기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그 다음에 여기도 수소, 그 다음에 여기도 수소. 이렇게 되면 지금 공유결합 4쌍인 거 보이지? 이렇게 공유결합 4쌍이고 얘는 이제 CH4 메테인이 되는데 이게 일일이 이렇게 그리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유전자쌍을 그냥 짝대기로 표시해. 그래서 이제 CH4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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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얘를 구조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시 공유전자쌍 4쌍이지 공유결합 짝대기를 표시해. 그래서 요렇게 짝대기가 보이면 공유결합이야.
다시 여기 이렇게 짝대기가 보이면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이고 이게 평면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체기는 해. 중심 탄소에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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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거 왠지 규산염 삼연체 아까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결합을 해서 정사면체 구조를 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CH4만 가능하냐? 아니 그 예를 들면 염소가 4개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왜냐면 염소도 공결합 한 쌍을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만 얘도 가능하다. 사연화탄소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2개, 염소 2개도 가능하고요. 수소 하나에 염소 3개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원자가 화합물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져요. 거기까지 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는지 정말 이해는 안 가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것도 가능하냐면 연속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가능해. 얘네들은 연속적으로 결합하는 게 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짝대기 공결합과 하나당 탄소 하나 짝대기 4개만 하면 되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결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나중에 수소나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서 내가 2개 연속시켰잖아. 3개를 연속 결합해도 돼. 아 4개네. 몇 개도 가능하게 5개도 가능하고 6개도 가능하고 20개도 가능하고 100개도 가능하고 10,000개도 가능해. 이해 갔어?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화합물 종류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많아지는 거야. 점점 많아지는 거고 실제로 연속적으로 결합이 가능해서 어떻게 또 가능하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일렬로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슬이라 그래요. 근데 모두 가능하냐면 이것도 가능해요. 연속적으로 결합했지? 여기에 가지 다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무슨 모양이라고 하면 얘는 가지 모양이라고도 해요. 심지어 뭐까지 가능하냐면 이것도 가능해요. 모두 만든 이런 식으로 고리 모양이 되는 것도 가능해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짝대기는 다 공결합이야.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고리 모양이라고 해. 그래서 탄소끼리 굉장히 연속적으로 결합을 많이 해서 가지 모양, 사슬 모양, 고리 모양도 가능한데 고리에 고리도 되는 것도 가능해. 그래서 가끔 막 그 영화라던가 애니메이션 이런 거 봤을 때 막 칠판에 막 화학식 같은 거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탄소야. 이런 식으로 육각형 모양 그리는 게 다 공결합이고 안 써져 있으면 무조건 탄소야. 거기 탄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화합물 종류가 굉장히 많아. 거기에다가 세 번째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모두 가능하냐면 이중결합도 가능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도 가능해.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이제 메테인 얘기는 했지만 탄소끼리 이중결합 가능해. 대신에 탄소 하나당 공유전자성 4쌍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짝대기가 탄소 하나당 4개만 되면 돼. 그 다음에 몇 중결합도 가능하냐면 3중결합도 가능해. 그러니까 짝대기 나면 그냥 다 무슨 결합이다. 공결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핵심은 이 탄소는 규소보다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수소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산소도 결합하고 질소도 결합하고 인도 결합하고 황도 결합하고 이렇게 되면 탄소 화합물은 굉장히 어떻게 되게? 엄청 많아져. 그래서 이거 2학년 때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은 배웠잖아.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수소나 산소나 질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고 탄소가 저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화합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반드시 기억하실 거는 단백질이랑 핵산이야. 단백질이랑 핵산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 중요한 친구가 탄수화물, 그 다음에 제일 안 나오는 애가 지질. 약간 요런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물이랑 무기염류는 무기물이라고 한다. 탄소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물은 H2고 무기염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철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이렇게 된다 그랬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오늘 주인공은 이제 여기서 단백질이랑 핵산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부터 볼 건데 어느 정도까지 딥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네 되게 조심할 거는 뭐냐면
이게 고등과정의 지질이랑 탄수화물 주로 배우지 않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 언제 배워? 중학교 때 배우지? 중학교 때 배운 건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중학교 때 배웠어? 고등학교 때 안 나와?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어? 고등학교 때 안 나와? 그럼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뭐 복수 삼아 조금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탄수화물을 조금 먼저 하면, 이게 탄수화물은 탄소와 물의 합해서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소 플러스 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단위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위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 되는 화합물 이제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위체가 되는 탄수화물을 뭐라고 하냐면 단당류라 그래. 당이 한 개라 그래서 이제 단당류라고 하거든요. 당이 하나면 단당류. 그래서 단당류는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꼭 외우셔야 돼요. 포도당. 통합학에서 포도당 엄청 많이 나오니까 포도당은 외우셔야 돼. 그래서 얘는 당이 하나라서 단당류야. 그래서 산소 6개, 그 다음에 수소 12개, 산소 6개. 그래서 포도당 C6H12O6고요. 포도당.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는 이제 과당이랑 갈락토스인데 얘네는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갈락토스는 우유에 있는 단당류고 과당 같은 경우에는 과일에 있는 당이에요. 그래서 과당.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당류인데 이당류가 왜 이당류냐? 얘는 단당류 더하기 단당류라서 이당류야. 단당류 더하기 단당류라서 이당류. 그래서 이당류에서 대표적인 얘가 설탕. 설탕이 이루면 안 되지? 설탕 이따 할 건데 엿당. 엿당 먼저. 엿당은 그래서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라 그래가지고 설탕은 이제 포도당 더하기 과당. 그래서 여러분 탄수화물이야. 단 거 다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탄수화물이야. 그 다음에 젖당이라 그래가지고 유당 혹은 우유에 있는 당인데요. 얘는 포도당 더하기 갈락토스 요렇게 돼. 됐어?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는 다당류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당류는 이제 단위체가 되게 많이 결합을 해서 생긴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녹말, 그 다음에 글리코젠,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스가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 포도당이 단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은 얘가 탄소가 6개에서 보통 육각형으로 그리는데 이게 두 개가 결합하면 엿당인 거고 얘네가 되게 많이 결합하면 이제 녹말이나 글리코젠이나 이제 셀룰로스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결합하느냐, 일자로 결합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또아리를 치느냐, 아니면 가지를 치느냐에 따라 녹말이 되기도 하고 글리코젠이 셀룰로스가 되기도 하거든. 녹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물의 약물 저장하는 게 녹말이야. 그래서 우리 녹말 맛있게 먹잖아. 얘는 고구마, 감자, 밀가루, 쌀, 뭐 등등등등 다 녹말. 글리코젠은 올해 배우셨을걸요? 올해 그 글루카곤이랑 인슐린 할 때 배웠지? 아, 그 작년인가? 아니다. 올해 맞다. 글루카곤, 인슐린. 아,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나지? 호르몬 기억 안 나?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게 하네. 뭐 어떻게 하네. 기억 안 나?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의 세포벽 성분이에요. 섬유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주로 뭐를 쓰냐면 탄수화물은 주로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엄청 많이 먹지만 그렇게 몸을 구성하는 거는 엄청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화학식만 봐도 알겠지만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돼 있어. 거기까지 됐니? 이렇게. 그래서 탄수화물은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 먼저 갈게. 지질은 단순하게 가면 지질은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지질은 이제 지방인데 얘도 세 종류가 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단위체가 있고 연속적으로 결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중성지방. 이제 중성지방은 이제 여러분 에너지원이 되는 지방을 중성지방이라 그래.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중성지방 그리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지방산 글리세롤. 그래서 여기 글리세롤 분자 한 개에다가 이제 지방산이 세 분자가 결합해 있는데 요 이제 지방산이 뭐냐에 따라 지방산을 이루는 또 지방산이 어떤 지방산에 따라서 뭐 포화지방산이냐 불포화지방산이냐 참기름이냐 디기름이냐 참치기름이냐 이런 게 다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중성지방은 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지질인데 인지질 진짜 낯설겠지만 이제 머지않아 만날 거야. 인지질은 잠깐만 인지질 하기 전에 이게 소화돼서 요렇게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하나 있는 거 뭐라 그러게? 저걸 모노글리세리드라 그래. 들어본 적 없니? 우리 공부 열심히 안 했구나.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지방산 하나가 그 인산으로 전환된 게 인지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려요. 인지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지질은 세포막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뒤에서 엄청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지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이제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리 모양의 지질물질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호르몬의 성분으로 쓰이는 거 있어. 호르몬이나 이제 지질 운반하는 데 쓰이는 게 있다. 그래서 어쨌든 얘도 원소를 보면 탄소, 수소, 산소.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비금속 원소의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단위체를 그렇게 따로 얘기하지는 않는다. 됐어? 아이고 졸려.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졸려.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두 놈. 자, 단백질이랑 핵산이야. 오늘의 주인공 두 놈은 단백질이랑 핵산. 생물이 재미가 없구나. 자, 오늘의 주인공 이제 단백질이랑 핵산이야. 단백질은 엄청 중요한데요. 책에 단백질 기능이 먼저 나왔으니까 단백질 기능을 먼저 할게요. 일단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탄소 기본구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기능 첫 번째. 자, 얘는 첫 번째는 몸의 구성 성분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세포막도 이루고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카락도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파마 같은 거 할 때 화학물질이나 아니면은 그 고데기 같은 거 열로 변성시켜 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 근육이라던가 등등등 요런 게 이제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3대 영양소라 그러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래서 3대 영양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 친구는 몸의 기능을 조절해. 생리작용 조절한다라고도 하긴 하는데 왜냐? 이 친구는 호르몬이랑 효소의 성분이야. 효소는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소화효소 해가지고 기억나니? 녹말분해 효소 R로 시작하는 거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효소 3개. 네, 좋아요. 펩신, 트립신, 페티데이스 등등등 있죠. 그 다음에 지방 분해 요소. 뭔 소리예요? 분해 요소 물어봤는데 라이페이스죠. 라이페이스. 라이페이스. 그 다음에 뭐 등등 있고 효소도 예를 들면 효소래. 호르몬도 몸 자라게 하는 호르몬. 생각해. 대답은 안 해. 내가 생각해. 생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없어. 생장 호르몬이야. 자, 뭐 등등. 그 다음에 혈당량 높이는 거. 뭐 글루카곤, 혈당량 낮추는 거. 인슐린. 그 다음에 여러분 에너지 생산하는 거. 티록신 등등등 있지. 엄청 많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얘는 방어도 담당해. 방어. 그래서 항체도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종류가 엄청 많아야 돼요. 왜냐면 항체도
그 여러분 몸에 들어오는 병원체에 따라서 아예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종류가 많아야 된다. 몸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단백질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얘는 단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위체. 단위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화합물에서 뼈대가 되는 성분, 기초가 되는 성분이 이제 단위체가 되는데 단백질의 단위체 이름은 체크해.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체는 이제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단위체가 돼서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구조가 이렇게 돼요.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중심에 탄소가 있고 지금 얘가 공유전자에서 넷쌍을 만들어요. 넷쌍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는 한쪽에는 수소가 붙어 있고요. 한쪽에는 질소와 수소가 또 공유결합해서 붙어 있는데 얘를 아미노기라 그래. 아미노기. 자, 얘는 아미노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C,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산소 해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또 작용기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카복실기라 그래요. 카복실기. 우리 때는 카르복시기라고 했는데 카복실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에 이제 R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곁사슬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복잡한 거를 그냥 R이라고 한 문자로 퉁친 거야. 곁사슬이 몇 종류냐면 곁사슬이 20종이야. 그래서 곁사슬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소 하나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탄소 화합물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제 곁사슬. 그래서 아미노산은 몇 종류다? 곁사슬이 20종류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20종류야. 됐어?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질 때 이제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져. 그래서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래.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그냥 한 번만 할게. 만약에 얘랑 이유탄 아미노산이랑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1번, 2번이라고 쓸게. 종류가 다르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물이 하나가 빠져나가요. 여기랑 얘랑 결합해서 물이 하나가 빠져나가. 그러면 저기서 물 하나가 빠져나가고 여기 지금 참고로 이렇게 짝대기 긋는 건 다 공유결합이야. 이렇게 물이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카복실기랑 여기서 아미노기 사이에서 물이 하나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결합을 하거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래. 펩타이드 결합은 별표. 얘는 중요하다.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은 그래서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가 이제 아미노산 1이야. 그 다음에 얘가 아미노산 2야.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공유결합 연결된 거 보이시죠?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데 공유결합이 연결되면서 체크. 여기서 물이 한 분자 빠져나가야 돼. 물 한 분자 빠져나가야 돼. 물이 하면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는데 얘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됐어?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 아미노산 2개가 연결된 이 화합물을 우리가 다이펩타이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아미노산이 연결돼. 그러면 트라이펩타이드야. 근데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연결돼.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연결되는데 문제는 단위체가 20종류라서 결합할 수 있는 것도 몇 종류냐면 20종류지. 근데 뭐가 결합할지 몰라. 이런 식으로 사슬 모양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사슬 모양이 되는 거를 우리 겁나 많다라는 접두사가 폴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폴리펩타이드라 그래.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래. 점점점 길어지지. 요게 이제 폴리펩타이드인데 이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일단 접어지고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입체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아미노산 내가 대충 그려놨는데 이게 얘네들 다 모양이 달라. 모양이 다르고 걔네들 분자 사이 인력도 달라가지고 얘네들이 구부러지고 겹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특수한 입체 구조가 생겨. 입체 구조가 생겨서 한 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가 결합하면 요거를 단백질이라 그래. 그래서 단백질은 한 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가 연결된 거야. 그래서 요렇게 결합을 하면 단백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의 차이는 얘는 그냥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연결된 거고 단백질 같은 경우 한 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연결됐는데 입체 구조를 갖춰야 돼. 구부러지고 접히고 펴지든 못 구부러지든 해서 입체 구조를 갖추게 되면 단백질이 되고요. 입체 구조가 되게 중요한 게 이 입체 구조가 뭐의 기능을 결정을 하냐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해요. 저게 이제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망가지면 단백질의 기능을 상실해. 단백질이 입체 구조가 망가지면 이제 단백질이 이제 기능을 상실해. 그래서 거기 책에 있는 게 책에 있는 예시 잠깐 보면 거기 아미노산 1이랑 아미노산 2랑 물이 한 분자 빠져나와서 펩타이드 결합이 됐어. 그래서 걔네가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게 폴리펩타이드야. 그 다음에 지금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해서 입체 구조를 가지는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단백질이 헤모글로빈이거든요. 헤모글로빈은 써놔. 폴리펩타이드 4개가 결합한 거야. 조심할 거는 꼭 2개 이상이 아닙니다. 한 개 폴리펩타이드, 예를 들면 인슐린 같은 친구는 아미노산 31개가 연결되고 폴리펩타이드 하나거든요. 어쨌든 구부러져 접히고 입체 구조를 가지게 돼서 단백질 형성이 되고 적혈구 하나당 그 헤모글로빈이 하나가 아니에요. 몇백만 개거든요. 아니야, 100몇만 개였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단백질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그래서 입체 구조가 망가지면 단백질의 기능을 잃게 되는데 그거를 단백질이 변성된다 그래. 그래서 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이 기능을 잃는 거를 변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열이라던가 그 다음에 산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이제 기능을 상실하는 거를 이제 단백질. 그래서 혹시 그 기억 안 나? 안 날 수도 있겠다. 그 밥 풀 때 주걱으로 펴야 돼. 엄마가 그렇게 푸는 거 되게 싫어해. 먹던 숟가락으로 푸는 거 되게 어떠셔? 먹던 숟가락으로 푸는 거 되게 싫어하셔. 침 묻어 있으면 안 돼. 침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아밀레이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찌개 같은 거 이제 먹는데 보관할 때 걔네가 아밀레이스가 남아있으면 삭을 수 있어가지고 보통 음식 보관할 때 한번 끓여서 보관하잖아. 단백질 기능 잃으라고. 그래서 보통 끓여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입체 구조라고 한 단백질이 제일 중요한 건 입체 구조고 이 입체 구조가 단백질 기능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 입체 구조는 뭐에 의해 달라지느냐? 폴리펩타이드에 따라 달라지겠지. 폴리펩타이드는 뭐에 의해 달라지면 아미노산이 뭐가 결합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입체 구조가 단백질 입체 구조인데 이 입체 구조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그래서 예를 들면 종류가 같아도 숫자가 다르면 다른 폴리펩타이드가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 단백질이 이제 기능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지.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단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체 구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입체 구조.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연속 68쪽의 중간에 밑에 보시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그 다음에 배열 순서, 요거의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 입체 구조가 단백질 기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입체 구조가 변해서 단백질의 기능을 잇는 걸 뭐라고 한다? 변성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 뭐 종류는 외울 건 없지만 뭐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지. 헤모글로빈이고, 그 다음 머리카락이나 손톱의 케라틴. 그 케라틴은요, 그 여기 그 손톱에서 좀 반짝반짝하게 하는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그 샴푸 중에 케라시스라고 있어. 케라틴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연골 뼈에 있는 게 콜라겐. 그래서 뭐 많이 먹어 얘들아? 돼지 껍데기 많이 먹어. 돼지 껍데기가 니네는 아직 콜라겐이 필요 없는 나이지.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신,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근육. 그래서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드셔? 프로틴 많이 드시죠? 프로틴이 한국어로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효소, 호르몬 등등등. 단백질은 요렇다. 됐니?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줘라. 10분만 쉬자. 안 되겠다. 자, 이제 68쪽. 자, 이제 단백질까지 한 거고. 아이고, 이제 핵산.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핵산. 처음 듣죠? 핵산은 핵에 있는 산성물질이라는 뜻의 핵산이고요. 유전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핵산은 일단 얘는 이제 DNA랑 우리 이제 DNA, RNA를 우리 이제 핵산이라고 한다. 핵에 있는 산성물질의 준말이야. 그래서 이제 DNA는 얘는 우리 몸에 관한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핵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N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그때그때 합성하거든. 그래서 그 DNA의 유전 정보를 단백질이 합성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는 게 RNA.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게 이제 RNA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핵에 있는 산성물질, 그래서 이제 핵산, 그래서 유전 정보랑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NA랑 RNA 이렇게 이제 종류 나눌 수 있어요. 쟤는 완전 처음 듣는 거지. DNA는 들은 적은 있어도. 그래서 이제 DNA부터 먼저 가면, DNA랑 RNA 먼저 가면 일단 핵산도 단위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산의 단위체는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래.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고 얘가 이제 총 8종류가 있어요.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이제 8종류가 이제 있는데 뉴클레오타이드지.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3개의 물질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중심에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 이 탄수화물 당이에요. 오탄당이라고도 하는데 탄소가 5개인 당. 어쨌든 얘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온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게 인산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염기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염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물이야.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이 당이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되어 있고 여기다 인산기에서 이제 인이 하나 있고 여기 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핵산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이야. 그래서 질소 포함 탄수화물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산이랑 당이랑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1대1이면 기억해야 돼. 인산, 당, 염기가 이제 1대 1대 1 요렇게. 그래서 우리의 핵산의 단위체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DNA의 단위체랑 RNA의 단위체가 약간 당이 되게 다른 게 DN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산기는 공통이야. 근데 DNA 같은 경우에는 중심의 당이 디옥시라이보스다.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는 중심 당이 라이보스예요. 그래서 여기 DNA가 뭐의 약자냐면 디옥시라이보스 뉴클레오타이드 애시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디옥시라이보스가 있으니까 DNA다 이렇게 알면 좋아. 그 다음에 라이보스 뉴클레오타이드 애시드 해서 RNA거든. 그래서 얘는 사이가 디옥시는 옥시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산소가 없고 얘는 산소가 있고 요 차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중심 당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거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인데 이름 외워야 돼. 일단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4개 중에 하나. A, 아데닌, 그 다음에 G, 구아닌, T, 타이민, C, 사이토신이에요.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디옥시라이보스의 인산기에 여기 아데닌이 올 수도 있고 구아닌이 올 수도 있고 타이민이 올 수도 있고 사이토신이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4종류예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라이보스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그 다음에 G, 구아닌. 왜 이걸로 수능을 보는 걸까?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체크해. 유라실, 그 다음에 사이토신. 요렇게 4개야. 그래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도 4종류예요. 인산, 라이보스의 아데닌이거나 구아닌이거나 유라실이거나 사이토신이거나.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얘네들 헥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8종류고,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는 단체가 4종류, RNA를 구성하는 단체가 4종류, 아미노산이랑 헷갈리면 안 돼.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체는 아미노산인데 그 친구는 20종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이 친구도 단위체가 되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탄소화합물 이제 형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경우에 DNA가 되고 어떤 경우에 RNA가 되냐? 판서를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헥산의 다시 정리할게. 그래서 이제 헥산의 형성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다 비금속 원소야. 그럼 비금속 원소끼리는 당연히 뭘 하겠어?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공유 결합을 하거든. 그래서 얘네도 당연히 공유 결합을 해. 그래서 RN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RNA 이루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어우 귀찮아. RNA 이루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RNA 이루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점점점점 지금 떨어져 있지? 여기서 공유결합이 일어나는데 체크할게. 지금 여기 라이보스 당이랑요, 여기 지금 인산 보이시죠? 요 사이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됐지? 당과 인산 사이에 공유결합이 일어나요. 다시 당이랑 이유탄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 당과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 하면 얘가 라인이 몇 개가 돼? 한 개가 쫙 연결되지? 그래서 이게 폴리란 뜻이 겁나 많다는 뜻이거든. 뉴클레오타이드가 엄청 많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제 RN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몇 가닥이면 한 가닥, 단일 가닥이면 RNA야. 됐어? 그래서 당이랑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이야. 체크해놔. 당이랑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이야. 당이랑 이유탄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의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이야. 여기 이제 RNA. 그래서 얘는 한 가닥이다. DNA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뉴클레오타이드가 공유결합을 쫙쫙쫙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얘네가 긴 무슨 모양이 되냐면 사슬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제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데, DNA와 RNA 차이는 얘는 이게 라이보스야. 얘는 디옥시라이보스야. 얘는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유라실 사이토신이야. 얘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이다. 조금 달라. 근데 이제 DNA 같은 경우는 더 다른 게, 이 친구들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이 아니라 2가닥이 생기는데, 이거 그릴 수 있을까? 그릴 수 있겠지. 대충 그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2가닥이 잘못됐다. 잠깐만. 이거 오래간만에 그려가지고.
뚜뚜뚜뚜. 아니야. 얘네는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그래서 지금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밖에서 한 가닥,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닥 해가지고 얘가 밖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뭐를 이루고 있냐면 나선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 과학책에서 항상 본 적 있지. 그래서 지금 당 인상결합 이제 골격이 있고요. 그래서 얘는 당 인상결합 골격이야.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뭐가 마주보고 있냐면 염기가 마주보고 있어. 조심할 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똑같이 인산이랑 중심의 당 사이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공유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염기들이 이제 마주보는 구조라서 이렇게 나선 모양이 되는데, 우리가 얘를 몇 중 나선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나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염기 사이의 결합은 화학에서는 주로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하냐면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이 수소 결합은 약간 오버이긴 해요. 이거 원래 화학에서 해야 되는 거고 통과해서 하면 안 되는데 나오는 책이 있을 수 있고, 문제는 이걸로 왜 수능 보니? 그래서 수소 결합이라고 한 게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유당 공유결합 물질끼리 약간 형성된 전기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잠깐 물 한 번만 그릴게. 물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중심에 산소가 있고 비공유전자,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제대로 그려야지. 물이 이제 바깥에 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공유전자상 두 쌍에다가 이제 공유하고 여기에 수소,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공유결합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전자가 되게 많고 여기는 전자가 되게 없는 상황이지. 일단 그냥 이거 지난 시간 한 거야. 그냥 이해만 하려고. 그러면 물 분자끼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유탄 물분자랑 이유탄 물분자가 있었을 때 물분자들끼리 이렇게 있으려고 하지 않아. 왜냐면 플러스니까 이렇게 있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럼 거꾸로 어떻게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고 여기는 뭐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보통 탄소나 산소, 질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가 비공유전자쌍에 쏠려 있는 부분이 있고 안 쏠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 사이에 미묘하게 전기력이 작용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수소결합이라고 해서 어쨌든 완전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기력 같은 느낌으로 붙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염기들이 저기 그냥 결합해 있는 게 아니라 상보적으로 결합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뭐 예를 들면 타이민이라고 했어. 그러면 반드시 아데닌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 타이민이 있어요. 반드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구아닌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게? 사이토신이 있어요. 여기가 타이민이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있게? 아데닌이 있어요. 여기가 사이토신이면 여기는 구아닌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아데닌이 있어. 그러니까 한쪽에 염기들의 배열이 있으면 반대쪽에 염기 배열을 유출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염기끼리 상부결합한다 그래. 상부결합은 뒷단에서 나오니까 중요해. 상부결합은 이 DNA 중심의 염기가 아데닌은 반드시 타이민이랑 구아닌은 반드시 사이토신이랑 연결되는 걸 상부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상부결합이라고 하고, 이 염기들이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게 약간 암호처럼 작용하는 거야. 지금 이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들 있지. 저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 유전 정보가 암호화돼서 저장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상보라는 느낌이냐면, 이게 한쪽에 뭔가 유전 정보가 사라져도 여기에 염기가 뭐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 타이밍인 거를 유추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약간 이중 정보가 더블로 있다고,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약간 더블로 있다고 보면 돼. 거기까지 됐니? 그래서 바깥쪽 DNA 같은 경우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인데 밖에는 이제 당이랑 인산이 골격을 이루고 있고 안에는 염기가 상부적으로 결합해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염기의 배열 순서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제 유전 정보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단일체.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긴 지워도 되지. 그래서 다시 정리를 조금 하면 헥사는 DNA랑 RNA랑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인산은 공통이야. 근데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당이 얘는 D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디옥시라이보스. 그 다음에 RNA는 라이보스야. 그 다음에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인데 얘는 염기가 4종류.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이에요. 혹시라도 유라실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데닌, 구아닌, 유라실, 사이토신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요렇게 이제 차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자 얘는 몇 가닥? 두 가닥. 얘는 몇 가닥? 한 가닥이야. 그래서 DN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이중 나선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는 단일 한 가닥이에요. 얘는 단일 가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DNA의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가 저장된다? 여기에는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RNA 같은 경우는 이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 왜냐면 소중한 거는 핵 밖에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얘는 이제 단백질 합성에 이제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백질이랑 핵산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백질이랑 핵산이랑 굳이 포도당까지 조금 얘기를 하면 정리를 조금 하면 단위체가 기본이 되는 화합물이 결합을 해서 굉장히 큰 탄소화물이 된다는 거예요. 탄소화물이 되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단위체 외워야 돼. 아까 선생님이 누구 꼭 외우라 그랬지? 포도당 외우라 그랬지? 포도당 하나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녹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리코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몇 종류이기 때문에 20종류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폴리펩타이드 이체 구조, 단백질 이체 구조가 결정되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면서 몸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NA,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게 조심할 거는 종류로는 8종이 맞아. 8종류가 맞는데 4종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정하는 게 DNA. 그 다음에 RNA 라이보스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가 뭐 만드냐면 RNA 만든다는 게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기능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염기 순서가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저장이 된다?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잠깐 봐봐. 70쪽 잠깐 보시면 70쪽에 거기 그 DNA 이중나선 구조와 규칙성 한번 봐봐. 거기 이중나선 구조랑 이제 규칙성 보시면 얘는 그냥 봐도 되겠지? 70쪽. 자, 이제 DNA 구조. 그래서 이제 DNA 같은 경우에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다. 그래서 바깥쪽은 당인산 골격 있고 거기 당인산 사이 공유결합 기억해놔. 안에는 염기쌍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 염기와 염기 사이의 화학결합 이름은 수소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염기가 특정 염기하고만 결합하는 걸 상부결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치라. 아데닌은 타이민이랑 이제 타이민이랑만. 그 다음에 구아닌이랑 사이토신은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이랑만. 그래서 아데닌 타이민은 2개, 구아닌 사이토신은 3개. 여기 원래 이렇게까지 안 나왔었거든. 이거 원래 생물 2 개념이었는데 지금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능에 나올까봐 엄청 걱정이 되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개수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긴 좋은 게 지금 만약에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데닌, 타이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유 육수 말겠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TTC, GGGG, AA, CC, TGC 이렇게 되면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는 거는 여기가 타이민이면 여기 뭐 해야 된다는 뜻이야? 아데닌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할 거. DNA에서 그래서 항상 아데닌의 개수와 누구 개수는 똑같아야 돼. 타이민 개수는 똑같아야 돼. 한쪽에 아데닌이 있으면 한쪽에 타이민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구아닌 개수랑 사이토신 개수 무조건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아데닌이랑 구아닌 합한 거랑 타이민이랑 사이토신 합한 거는 어때야 돼? 또 같아야 돼. 다시 아데닌 구아닌 합한 거랑 타이민 사이토신 합한 거랑 같아야 되고요.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비율 계산하는 문제 낼 수 있어요.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 낼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아데닌, 구아닌, 뭐 타이민, 사이토신인데 뭐 얘가 23%야. 그러면 나머지 거 비율이 어떻게 돼? DNA에서 나머지 거 비율이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면 뻔한 게 아데닌이 23%야. 그럼 누가 23%가 돼야 되게? 타이민이 23%가 돼야 돼. 숫자가 같으니까. 근데 얘네가 합해서 100%지. 그럼 합해서 100%인데 둘이 합해서 몇 %니? 둘이 합해서 지금 46%잖아. 나머지 54%가 나오죠? 그러면 얘가 27%, 얘가 27%예요.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합한 거랑 타이민, 사이토신 합한 거랑 값이 또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얘네가 같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B까지 쓰게 되면 얘는 몇 대면 무조건 나야 된다? 얘가 1대1 나와야 돼. 계산하는 거 낼 수 있어. 낼까봐 걱정이야. 내겠네. 여태까지는 안 나왔는데. 여태까지는 안 냈었는데 낼까봐 걱정이다. 됐니?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자, 그럼 69쪽 와보자. 자, 69쪽. 자, 69쪽 개념 쏙쏙. 정말 쏙쏙인가? 자, 4번에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 대한 설명 옳은 거는 틀린 건 X 하시오. 자, 일단 같이 갈게. 자,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 주성분이다. 걔는 맞아요. 걔는 맞고, 단백질과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이다.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고분자 탄수화물도 맞는데요. 단지 외우세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완전 틀렸어요. 단백질이 아니라 DNA, 핵산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생리작용,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555X야.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69쪽 5번입니다. 자, 5번에 지금 단백질 형성이죠. 그러면 기억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니까 뭐 나와야 돼? 아미노산 나와야 돼. 기억은 아미노산. 그 다음에 기역과 기역 사이에 이제 뭐가 한 분자 빠져나오는 거 기억하셔라. 물 한 분자 빠져나가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가 결합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가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오셔서, 자, 6번에 그림은 핵산의 기본 단위체다.
단위체 이름은 뭐냐? 뉴클레오타이드고요. 그 다음에 가는 염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가 진짜 염기라서 염긴 건 아니고요. 그냥 인산이 있어서 염기예요. 산이 있으니까 이건 염기겠지. 그래서 가는 어쨌든 염기. 그 다음에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에서 가의 네 종류. 이거 그냥 영어로 외워도 영어 알파벳으로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데닌, A, 구아닌, G, 사이토신, C, 타이민. 이거 한국어로 안 써도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A, G, T, C 그냥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다. 됐어? 요거는 풀고 가자. 거기 71쪽, 72쪽 풀어봐. 71쪽, 72쪽. 얘는 풀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제 74쪽. 자, 이제 물질의 전기적 성질. 옛날에는 여기가 신소재라는 파트였어. 예전에는 여기가 신소재라는 파트였는데, 아이고, 여기는 물리원이 내려왔어요. 으짜. 여기는 이제 원래는 물리원이었는데, 이제 물리원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물리원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는 깊게 안 할게요. 여기는 딥하게 안 할게요. 여기는 딥하게 안 할게요. 딥하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딥하게 하려면 엄청 딥하게 하시는데. 왜 이걸로 쓰는 거지? 원래 이 파트가 물리원 파트에서 제일 쉬운 파트거든? 근데, 올라갔다. 자, 갑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질의 전기적 성질 해서 이제 물질의 종류를 이제 나눌 건데, 일단은 갑니다. 일단 원자의 구조 하기 전에, 이렇게 갈게요. 일단, 우리가 물질이 조금 어색하긴 하겠지만, 물질이 자석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는데, 물질에 이제 전류가 잘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세 개로 나눠. 그래서, 물질 이제 전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전기 전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류가 잘 흐르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느냐 라는 거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전류가 잘 흐르냐에 따라서 도체랑 반도체랑 뭐로 나뉘냐면 절연체로 나눈다. 으차, 도체, 반도체, 절연체. 절연체로 나뉘니 부도체로 나뉘니? 부도체로 나뉘니? 부도체 잘 안 쓰는데.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얘는 전류가 잘 흐르면 도체. 그 다음에 전류가 잘 안 흐르면 절연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전류가 잘 흐르기도 하고 잘 안 흐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성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휴. 자,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데, 전기 전도성이 도체와 이제 절연체의 중간, 그러니까 도체와 도체보다는 전류가 좀 안 흐르고 절연체보다는 전류가 좀 그렇게 많이 흐르는 건 아니지만 잘 흐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기 전도성을 수치로 한 걸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데, 이 전기 전도도가 잘 바뀌는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조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온도거나, 예를 들면 이제 압력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반도체에다가 구조적으로 원자를 더 집어넣어 주기도 해. 그렇게 더 집어넣어 주는 원자를 불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이제 반도체. 그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이제 잘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는 물질을 이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류가 흐르느냐, 흐르지 이제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전류가. 그러면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뭐의 차이가 있냐면, 이 원자의 구조에서 자유전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되게 커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조그만 에너지를 걸어줘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를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도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전자가 많아.
그 다음에 절연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전자가 없어. 그러면 반도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자유전자가 적은데요. 온도를 높여주면 자유전자가 많아져서 전류가 좀 많이 흐르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는 자유전자가 있느냐, 자유전자가 이제 없느냐, 그렇게 이제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전자는 뭐고, 그러면 어떤 애가 원자 사이를 이제 자유롭게 이루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앞에 했을 때 에너지 준이랑 조금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원자의 구조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 앞에서 계속 했지만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 원자 핵이라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전하 띄는 거 이제 전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자 핵은 무겁고 전자가 되게 가볍고요. 원자 핵이랑 전자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애가 무거운 애 주변에 도는 거거든. 요거를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전기력이 없으면 원자 핵으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이제 나갈 텐데,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전기력에 의해서 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전자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속박이 되어 있다? 원자에 속박이 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 그래서 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에 속박이 돼 있고, 원자는 어쨌든 원자 핵의 전하량이랑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을 갖기 때문에 일단 전기적으로 이제 중성이기는 하는데, 일단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큰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 원자핵 주변에 이제 에너지 준위를 그릴게. 에너지 준위를 막 그리게 되면, 너네 에너지 준위 절대 기억 안 나지?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 전자가 가지는 특정 껍질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이렇게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해서, 예전에 했던 거 잘 기억해봐. 일단 안쪽 껍질은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더라? 이건 기억해야 돼. 2개.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는 8개. 여기는 8개. 근데 안쪽에 있는 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작아. 그러니까 지가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전기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있냐, 원자에 속박이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전자가 바깥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결과적으로 원자 핵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원자 핵에서 멀면 멀수록 전자는 더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다. 뭐가 크다? 원자 핵에서 멀면 멀수록 에너지 준위는 이제 크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결국은 진짜 원자 핵으로부터 겁나 멀리 있는 전자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력을 많이 원자 핵으로부터 힘을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되게 적게 받아요. 되게 적게 받아서 조금만 에너지를 얻어도 다른 원자 사이를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무슨 전자라고 얘기하게?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자유전자는 주로 어디에 많냐면 금속에 많아. 이제 금속에 많고, 비금속 있죠.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뭐일까, 뭐 나무라던가 고무라던가 뭐 물이라던가 이런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은 거의 자유전자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에너지가 커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자유전자야.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제 에너지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자랑 원자 사이를 이제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회로에 좀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이제 중학교 거야. 중학교 거. 자, 얘 이제 도선이라고 치고, 으차차차. 도선이라고 치고, 누가 상식이 조금 뛰어난가 볼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도 되겠지? 에이, 설마 뿔만 모르겠어? 자, 어디가 플러스 극이야? 어디가 플러스 극이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 전지에서 뭐 모를 수 있지. 가늘고 긴 게 플러스야. 그 다음에 굵고 짧은 게 마이너스야. 일단 요렇게. 자, 그러면 질문.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이거 기억해야 돼. 이게 그래서 중학교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데. 자, 여기서 기억할 거. 전류 방향은 기본적으로 정한 거예요. 전지의 플러스에서 전지의 마이너스 방향 간다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됐어? 전자는 어떻게 이동해야 돼?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전자가 이제 이동해.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체랑 절연체랑 이제 반도체를 만약에 그림으로 조금 그린다라고 하면 이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인 거야. 거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원자핵에 전자가 속박돼 있는 애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그릴게. 뚜뚜뚜뚜뚜. 웬일이야,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아, 너네 왜 이걸로 쓰는 거니? 큰일 났네.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야. 여기 이제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원자가 이렇게 있고, 원자라고 해야 돼. 원자핵이랑 전자를 부딪히면 핵 반응이 일어나. 일단은 자유전자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어. 요게 이제 도체의 모형이야. 요거는 자유전자. 그래서 그림에서 반드시 찾을 거 뭐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야 돼. 자유전자가 있냐 없냐로 따져야 돼. 거기까지 갔니? 그럼 절연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대로 그릴게요.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에게 뭐가 다 속박되어 있다. 전자가 다 속박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반도체는 어떤 상황이게? 반도체는 선생님이 적다고 써놨지. 얘 같은 경우에는 원자에 속박된 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전자들도 조금 있는 거야. 얘는 자유전자가 많다가 아니라 거의 없긴 없는데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회로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자는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전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연결한 거에서 플러스 극 연결한 쪽으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한 방향으로 이제 이동한다. 그래서 요게 자유전자가 되겠지. 조심할 건 그래서 전자 방향이랑 전류 방향은 무슨 방향인 거 조심해야 돼? 반대 방향인 거 조심해야 돼. 어쨌든 핵심은 구조상 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되게 잘 흐르는데 거기 전류 방향 좀 표시해놔. 거기 자유전자 방향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니? 내가 반대로 걸렸네. 미안하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이지? 그러면 전류 방향 무슨 방향인 거?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 거 조심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된다. 전기가 왜 들어가는지. 거기까지 됐어. 근데 얘는 그냥 그림 좀 참조하자. 그래서 74쪽에 그 밑에 그림 보시면 부도체,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압을 걸어도 지금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죠? 이유는 절연체는 뭐가 없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전압을 되게 많이 걸면 이동하기도 해요. 대신에 불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림에 체크해. 반도체는 자유전자도 있고 뭐도 있고 속박된 전자도 있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도체가 속박된 전자가 없는 게 아니야. 도체는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은 거야. 대신에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좀 적은 거다. 그래서 얘는 이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이제 흐르는데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도체보다 낮고 부도체보다 높긴 한데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서 일단 도체는 철, 구리, 금, 니켈, 알루미늄, 금속 동그라미에나 금속. 그 다음에 하나 더 써. 너네 비금속에서 도체 하나 꼭 외워야 돼. 맨날 나오는 친구 있는데. 도체 중에 비금속인데 도체인에 맨날 나오는 애인데 걔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누구? 써놔. 흑연은 꼭 외워라. 흑연.
흑연. 자, 그 다음에 부도체,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무나 유리나 종이랑 플라스틱처럼 보통 비금속이 부도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는 체크 줄쳐놔. 규소랑 저마늄. 얘네 몇 쪽이게? 얘네 14족인데 조심할 건 모든 반도체가 14족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탄소도 14족이거든요. 근데 탄소는 애매하죠. 탄소는 14족인데 비금속인데 흑연은 전류가 흐르고 금강석은 전류가 안 흐르고 금속이랑 저마뮴은 반도체거든. 어쨌든 규소랑 저마뮴은 이제 반도체. 그래서 얘는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뭐하지 않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한다. 거기까지 됐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집어넣는 거야.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진짜 중요하지. 여러분 반도체 없으면 여러분은 재미 하나도 없을걸?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의 화면 뭘로 만들어? 이런 스마트폰의 화면 다 반도체로 만들지. 그거 뭐라 그래요? LED라 그러잖아요. LED. 그거 다 반도체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뭐로 만들어? 반도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화면 터치할 때 그게 이제 손에 대면 전류가 흐르는 것도 반도체가 터치를 하는 거고 빛 감지하는 것도 반도체고 압력을 감지하는 것도 반도체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굉장히 이제 반도체 덩어리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주의할 거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 전도성이 도체보다 크고 절연시간 중간인데 조건에 따라서 이제 전기 전도도가 이제 변한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변하는 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들어가는데 표정이 썩어가니까 75초까지만 할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여기까지 하는데 일단 반도체는 두 종류로 나눠요.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로 나뉘? 순수 반도체 나지. 자,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랑 불순물 반도체로 나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 반도체는 다른 말로 고유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14족 친구들만 있는 게 순수 반도체예요. 그래서 얘는 순수하게 규소나 저마뮴으로만 이제 구성된 반도체를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해요.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 얘네들 이제 규소랑 저마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몇 쪽이고 14쪽이고 오늘 이 얘기를 4번 하는 것 같네.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거기까지 됐어?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공유혈은 몇 개까지 가능해? 밖에 8개가 되려면 2쌍씩 해서 몇 쌍 만들 수 있어? 4쌍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순수하게 규소랑 저마뮴으로만 구성이 된 거를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해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결국은 공유결합을 4쌍을 만들어요. 공유결합 이제 4쌍을 만들어. 그래서 규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내가 이제 이걸 14개를 그리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 원자과 전자만 그려서 조금 표시를 할게요. 우리가 원자과 전자만 이용을 해서 공유결합을 나타내는 걸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중심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 밖에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유탄 규소도 원자과 전자가 4개, 이유탄 규소도 원자과 전자가 4개, 이유탄 규소도 원자과 전자 4개, 이유탄 규소도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중심 규소 밖에 전자가 몇 개가 돼? 8개가 되지?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면 결국은 얘도 밖에 8개, 얘도 밖에 8개, 8개 해서 우차. 이제 밖에 이제 8개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친구들은 다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묶여있는 거고 다 묶여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는 이 경우에는 그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 그러니까 보통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온도가 낮게 되면
일단 전자가 원자에 다 속박되기도 하고 그래서 온도가 진짜 낮은 상황에서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얘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온도가 낮은 상황 자유전자가 없는데 문제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듯이 전자도 운동이 활발해져서 에너지가 많아지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실온 상태가 되면 뭐가 있냐면 자유전자가 생겨요. 생기는데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유전자가 어떻게 생기게? 적게 생겨. 많진 않아. 그래서 조심할 건 얘가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걸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데 얘는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되게 작아. 그래서 실제로는 전류가 잘 안 흐른다고 보면 돼. 참고로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면 실리콘으로 구성된 물질 알잖아. 어때? 막 흐물흐물하고 막 그런 걸로 막 수세미도 만들고 그러잖아. 전류 흐르게 생겨서 안 흐르게 생겼어? 안 흐르게 생기지 않았니? 참고로 그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릇 같은 게 세라믹이잖아요. 세라믹 들어본 적 있지? 그 다음에 저마늄은 너희 어머니들은 좀 젊으시지? 너희 어머니들은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많으실 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팔찌 낀 거 본 적 있어? 돌로 된 팔찌? 네,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저마늄 팔찌 같은 거 이제 끼시는데 어쨌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중에서 순수 반도체는 순수하게 규소랑 저마늄으로 된 반도체를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전자가 다 공유결합에 참여해서 그냥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가 원자에 다 뭐하고 있다? 속박돼 있다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가 조금 생기기도 해서 실제로 요거는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 잘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무슨 반도체냐면 불순물 반도체를 주로 쓰는데 이걸 왜 내려왔을까? 원래 더 깊게 설명하는 거기서 깊게 설명하지 않는 거를 용서해 주시고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건 저기 지금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는 거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다시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는 걸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다른 원자를 넣는 거를 이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순수 반도체의 불순물을 이렇게 첨가하는 과정을 도핑한다 그래. 도핑 테스트 들어본 적 있지? 다시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는 과정은 도핑한다 그래. 얘는 그래서 이제 도핑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종류를 나눈다. 어떻게 두 종류를 나뉘냐면 이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두 종류 반도체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불순물이 13족 원소야.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야. 그러면 P형 반도체라래.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만약에 원자과 전자가 5개야. 15족 원소를 집어넣으면 얘는 우리가 무슨 반도체라고 하냐면 N형 반도체라래.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요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얘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3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왠지 모르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거를 도핑을 하면 N형 반도체라고 해. 그래서 얘는 이제 예시를 조금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불순물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발가인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P형 반도체에 넣는 13족 원소는 발가인으로 외우시면 돼요. 발가인. 그래서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이야. 발가인. 그 다음에 이제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질소는 일단 뺄게. 인, 그 다음에 비소, 그 다음에 안티모니. 비소 이제 안티모니. 얘는 저거 어떻게 외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안티모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야? 설명을 하면 N형이 쉬우니까 N형을 먼저 해줄게. 자, N형이 쉬우니까 N형을 먼저 해줄게. 이게 그래서 반도체 사업이 어려운 이야. 지금 봐. 자, 여기서 규소를 하나 뺄게. 그 원자과 전자가 빠지지. 됐어? 그 여기 구멍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만약에 15족의 인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잖아요. 다시 인은 원자과 전자 5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인을 도핑해. 그러면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하고서 여분의 뭐가 생기게? 요분의 전자가 생기지?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게?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양전하야, 음전하야? 음전하잖아, 부정적이잖아. 그래서 네거티브 해서 N형 반도체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반도체, N형 반도체. 그래서 이 N형 반도체에서 원자과 전자 5개를 도핑하는 목적은 뭐를 많이 만들기 위한 거? 자유전자 수를 늘리기 위한 거야. 이해 갔니? 이렇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훨씬 어떻게 되게? 높아져. 뭐가 많아지니까. 자유전자가 많아지니까. 이해 갔어?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저거 좀 지워도 되나? P형 반도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을 없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을 없앨게. 인을 없앨게. 자, 인을 없애고 이제 여기다가 붕소를 집어넣을게요. 붕소 같은 경우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3개가 되지. 그러면 여기 뭐가 생겨? 빈자리가 생기지? 우리가 이 빈자리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공인데 이게 전자랑 약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멍이라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 양공이라 그래. 플러스 역할을 한다 해서 양공이라고 하는데 그럼 빈자리가 생기면 뭐가 좋아요? 라고 하면 빈자리가 생기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 그래서 전기전도도가 올라가. 그래서 얘가 양공, 포지티브 하죠. 그래서 무슨 반도체게? P형 반도체야. 그래서 목적은 이 13족 원소를 집어넣어서 빈자리를 하나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전자가 채워지면 양공이 다른 걸로 이동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전화 역할을 한다 해서 이름이 양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규소나 저마늄에 있는 원자를 하나 빼고 이제 원자과 전자가 적은 원자과 전자 수가 적은 13족 원소를 넣어서 양공의 수를 늘려서 전기 전도를 높이면 플러스 포지티브니까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거꾸로 오히려 전자, 원자과 전자가 많은 5개짜리인 15족 원소를 도핑을 해서 자율전자 수를 늘려서 전기 전도도를 높이면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걱정되네. 선생님이 요새 솔직히 약간 통과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하고 있는 게 이게 작년까지는 통과가 쉬웠거든? 이게 점점 어려워지네. 큰일 났네. 성향이 이과 성향이면 좀 편하는데 문과 성향은 조금 힘들겠네. 어쨌든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뭐로 나눈다? 절연체로 이제 나누는데 도체는 자유전도가 많아서 항상 전류가 잘 흐르고 절연체는 자유전도가 거의 없어서 전류가 아예 안 흐르는데 이런 식으로 불순물을 넣거나 아니면 뭐를 높이거나 온도를 높이거나 해서 전기 전도도를 높이는 걸 뭐라고 한다? 반도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기 75쪽만 하고 끝낼게요. 약속은 지켜야지.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 일찍도 아니구나. 자, 그래서 개념 속속 거기 가자. 개념 속속 가면 미안해. 진도 너무 많이 빡빡하게 나가서 미안해. 근데 나갈 게 너무 많다. 자, 가자. 1번. 자,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게 이제 원자핵. 그 다음에 음전하를 띠는 게 전자. 전자는 전기력에 의해서 뭐에 속박되어 있다? 원자에 지금 속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친구들은 어디로 이동할 수 없음. 원자 사이로 이제 이동할 수 없음. 근데 이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큰 전자들이 많다. 그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지.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이 존재해서 전류가 다른 건 도체. 전기 전도성이 낮아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건 부도체 혹은 절연체. 그 다음에 도체보단 전기 전도성이 낮고 그 다음에 특정 조건에 따라서 물질의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거는 반도체. 됐어? 자, 그래서 3번에 빈칸 가면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 전도성을 높인 걸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요. N형 반도체는 N형, 네거티브지 전자를 늘리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순수 반도체가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 5개인 거를 넣는 게 N형 반도체. 그럼 거꾸로 순수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 몇 개인 거 집어넣는 거? 3개인 거 집어넣는 게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거기까지 됐니? 그래. 다음 주는 지각하지 않기를 빌며